한국은 도로교통 부분에서 세계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우리 이탈리아는 이게 뭡니까? 이게 정녕 선진국이란 말입니까? 지금 이탈리아가 말도 안 되는 도로 상황에 난리가 났습니다. 교통부 장관까지 앞장서 한국의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저는 루카 로마노입니다. 이탈리아 최대 일간지의 교통 전문 기자로 일한 지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복잡한 도로, 스쿠터가 어지럽게 오가는 교차로, 그리고 자동차들의 흐름은 제 일상이었죠. 저는 항상 교통의 효율성을 중요시했어요. 도로는 자동차가 주인이다라는 신념도 강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서 교통 혼잡 문제에 관한 기사를 쓰기 위해 현장 취재 중이었어요. 도로 한쪽에 서서 메모를 하던 중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죠. 삼촌, 여기에요. 건너편에서 제 조카 마르코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12살 마르코는 학교 가방을 메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어요. 제가 손을 흔들어 인사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초록불이 켜지자 마르코가 건너기 시작했고 갑자기 한 스포츠카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왔죠. 마르코, 조심해. 제 외침은 소용없었습니다. 차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마르코의 작은 몸이 공중으로 튕겨 올랐고 도로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죠. 다음 순간 저는 이미 도로를 뛰어 건너고 있었습니다. 마르코 곁에 무릎을 꿇고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다리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마르코의 작은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어요. 삼촌, 아파요. 그의 작은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다리가 부러졌다고 했어요. 마르코의 부모님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마르코의 어머니, 제 여동생 마리아가 울면서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경찰이 병원에 와서 조사할 때 그들의 태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행자도 좀 더 주의했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특히 도로에서 조심해야 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제 내면에서 무너졌습니다. 왜 항상 보행자가 죄인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자동차의 편의를 위해 사람의 안전을 희생해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마르코의 작은 침대 옆에서 밤을 새우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도로는 정말 안전한가요? 이런 사고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마르코의 사고 이후 제 기사 작성 방향이 변했습니다. 이제 단순한 교통 효율성보다 안전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죠. 2달 뒤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 교통안전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여러 국가의 교통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세미나 중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보행자가 가장 안전한 나라 순위 발표였죠. 저는 당연히 스위스나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가 1위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위는 대한민국입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내어 말했어요. 한국? 자동차보다 스쿠터가 많은 나라 아니야? 옆자리의 독일 기자가 저를 흘겨봤습니다. 발표자는 계속해서 한국의 보행자 안전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국은 지난 10년간 보행자 사망률을 70% 가까이 감소시켰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으로 횡단보도 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었죠. 발표가 끝난 후 저는 발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그렇게 효과적인 이유가 뭘까요? 한국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기술적인 혁신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이루어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AI 기반 신호 제어 시스템, 보행자 보호구역. 제가 본 것들은 마치 미래의 기술 같았어요. 문득 마르코의 사고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날 로마의 횡단보도에 한국과 같은 시스템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마르코는 다치지 않았을까요? 다음 날 아침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탑승하기 전 저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공사 앱을 열고 서울행 티켓을 예약했어요.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보스, 특별 취재를 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서요. 처음에 편집장은 의아해했습니다. 한국? 왜 하필 그곳인가? 제 대답은 단호했어요. 한국이 보행자 안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이탈리아가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결국 편집장은 승낙했습니다. 한 달간의 특별 취재를 허락해 주었죠. 비행기를 타기 전 마르코에게 전화했어요. 그는 여전히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삼촌이 더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멀리 가볼 거야. 돌아오면 멋진 이야기를 들려줄게. 마르코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어요. 정말요? 어디 가세요? 한국이라는 나라야.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도로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대. 전화를 끊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어떤 모습일까? 정말 세계 최고의 안전을 제공할까? 그리고 이탈리아는 그곳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은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입국 심사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짐을 찾는 과정도 효율적이었습니다. 이미 이 나라의 체계적인 면모가 느껴졌죠. 저를 맞이한 통역사 김민수는 밝은 미소로 인사했어요. 로마노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떤 교통수단으로 서울까지 가고 싶으세요? 저는 당연히 택시를 타려고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그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니까요. 하지만 김민수는 다른 제안을 했어요. 공항철도가 더 빠르고 편리할 거예요. 서울역까지 43분이면 도착합니다. 철도? 저는 의아했지만 그의 제안을 따랐습니다. 공항철도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하는 것도 인상적이었죠. 서울로 향하는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혼잡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 지하철로 환승했습니다. 복잡한 노선도에 당황했지만 김민수의 안내로 쉽게 목적지로 향할 수 있었어요. 지하철 내부는 조용했고 승객들은 질서 있게 행동했습니다.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을 보며 문화적 차이를 느꼈어요. 호텔로 가기 위해 길을 건너야 했습니다. 신호등 앞에 서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도 차량들이 완전히 멈춰서서 보행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는 작은 카메라 같은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저게 뭐죠? 저는 김민수에게 물었습니다. 교통감시 카메라예요. 횡단보도 위반 차량을 자동으로 단속합니다. 제 입에서 감탄사가 나왔어요. 이탈리아였다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로마에서는 신호등이 있어도 차들은 잘 멈추지 않습니다. 김민수는 미소 지었어요.
한국에서는 보행자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하면 벌금이 2배예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빌딩들 사이로 질서 있게 흐르는 차량들, 그리고 안전하게 걷는 보행자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이 도시는 자동차와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이미 첫날부터 한국의 교통문화는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로마의 무질서한 도로와 비교하자면 마치 다른 세계 같았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됩니다. 과연 한국의 보행자 안전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는 평가가 맞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탈리아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설렘과 기대감으로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교통정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넓은 상황실에는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이 있었어요. 서울 전역의 교통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시스템은 24시간 운영되며 서울 전역의 교통 흐름을 모니터링합니다. 센터장 박지원이 설명했어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가 단순히 모니터링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신호 체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통량에 따라 신호 타이밍이 자동으로 조정되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신호등이 고정된 시간으로 작동합니다. 교통량과 관계없이요. 박지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신호 시스템은 교통 효율성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도 고려합니다. 노인이나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구역에서는 보행 신호 시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죠. 그 말에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자동차가 아니라 보행자를 위해 신호를 조정한다고요? 박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서 그는 저를 특별 관제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는 긴급 차량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119 구급차나 소방차가 출동하면 그 차량의 경로에 있는 모든 신호등이 자동으로 녹색불로 바뀝니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죠.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마르코의 사고 당시 구급차가 더 빨리 도착했을 텐데요. 다음으로 우리는 현장으로 나가 스마트 횡단보도를 직접 보았습니다. 횡단보도 양쪽에는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LED 조명이 깔려 있었어요. 이 센서는 보행자를 감지해 신호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호를 요청합니다. 박지원이 설명했죠. 그리고 바닥의 LED는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에게 시각적 경고를 제공해요. 제가 직접 횡단보도를 건널 때 그 경험은 놀라웠습니다. 신호등에는 남은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되었고 차량들은 정확히 정지선에서 멈췄어요. 일부 횡단보도에는 음성 안내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미래의 도시 같아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보행자 사망률을 크게 줄인 비결입니다. 박지원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센터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탈리아에는 이런 시스템이 왜 없을까요? 우리는 패션과 예술의 나라로 자부심이 강하지만 시민의 안전에 관해서는 어떤가요? 마르코 같은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우리도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날 밤 노트북을 열고 기사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 기술로 생명을 지키다. 이 제목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일은 어떤 놀라운 시스템을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서울 도심의 녹색 교통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 지역은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보행자 우선 정책을 실시하는 곳이라고 해요. 김민수와 함께 종로 일대를 걸으며
그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이 지역은 예전에는 자동차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2017년부터 녹색 교통지역으로 지정된 후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죠. 거리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차도보다 인도가 더 넓은 구간도 많았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도로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기술들이었습니다. 한 교차로에 도착했을 때 김민수가 특별한 장치를 가리켰어요. 이건 스마트 속도 제어 시스템입니다. 이 구역에 진입하는 차량의 속도를 자동으로 감지해 제한 속도를 초과하면 경고를 보내죠. 그렇다면 벌금은 자동으로 부과되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네, 단속 카메라와 연동되어 있어요. 위반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길 바닥에 설치된 LED 조명이었어요. 횡단보도 전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단횡단 방지 LED 시스템입니다. 야간에 특히 효과적이죠. 보행자가 어디서 건너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주거든요. 한 장애인 분이 횡단보도 앞에 섰을 때 신호등에서 특별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 신호기예요. 횡단보도마다 다른 소리를 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려줍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역 내부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속도를 늦추는 것을 발견했어요. 왜 갑자기 느려졌죠? 제가 물었습니다. 이건 스마트 에스컬레이터 속도 조절 시스템입니다. 혼잡 시간대나 노약자가 많을 때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해요. 안전을 위한 조치죠. 오후에는 서울의 주거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학교 주변은 특별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표시된 이 지역에서는 차량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이곳은 스쿨존입니다. 제한 속도가 시속 30km로 엄격하게 제한되고 과속 단속도 더 강화되어 있어요. 도로에는 색다른 패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김민수가 설명했어요. 이건 스마트 감속 유도 노면이라고 합니다. 운전자가 시각적으로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디자인이죠. 하루 종일 서울의 다양한 보행자 안전 시스템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차량의 효율성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중요시하는 도시였어요. 이탈리아의 도시들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자동차가 아닌 사람을 위한 도시라니 이탈리아에서도 가능할까요? 제가 김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물론 가능하죠. 한국도 20년 전에는 지금과 달랐어요. 변화는 항상 가능합니다. 그의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마르코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이탈리아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을 믿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기술적인 시스템보다 한국의 교통 문화와 시민 의식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수와 함께 일반 주거 지역의 도로를 걸으며 사람들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신호등이 없는 작은 횡단보도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차가 다가오자 저는 본능적으로 멈췄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차량이 자발적으로 멈춰서서 저희에게 먼저 건너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저는 믿기지 않아 김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정착되었어요. 이 장면을 몇 번 더 목격한 후 저는 한국 시민들에게 직접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30대 직장인 이준호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 보행자이기도 하잖아요. 오늘은 제가 운전자지만 내일은 보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65세 노인 박명자 씨의 대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20년 전만 해도 차들이 사람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교육과 법 집행이 강화되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말에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문화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오후에는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교통경찰 김태현 경위와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교통법규 집행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는 신호 위반이나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에 대해 엄격합니다. 특히 스쿨존에서는 벌금이 일반 구역의 2배예요. 또한 CCTV와 단속 카메라가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24시간 모니터링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불법 주정차도 단속하나요? 로마에서는 이게 큰 문제거든요. 물론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시민들이 직접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도 있어요. 시민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경찰조차 무단횡단을 하기도 해요. 김경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도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어요. 90년대만 해도 교통 문화가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교육과 단속으로 변화했죠. 저녁에는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에 맞춰서요. 학교 앞에는 노란 옷을 입은 어른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분들은 누구죠? 제가 물었습니다. 녹색 어머니회라고 해요. 학부모들이 자원봉사로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에 교통안전을 돕습니다. 그들은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차량들도 자발적으로 천천히 운전하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마르코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차량들도 자발적으로 천천히 운전하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마르코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도 이런 보호를 받았더라면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요. 한 녹색 어머니에게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김영희 씨는 10년째 활동 중이었어요. 처음에는 우리 아이 때문에 시작했어요. 그 아이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지만 저는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안전은 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참여와 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교통안전은 시스템과 시민의식이 조화를 이루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김민수에게 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교통규칙을 잘 지키나요? 강력한 법 집행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교육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교통안전 교육을 받거든요. 학교에서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TV에서도 캠페인을 합니다. 그날 밤 노트북에 오늘의 경험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우리도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내일은 한국의 미래형 교통 기술을 더 살펴볼 계획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미래형 교통 기술을 체험하기 위해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곳으로 첨단 기술 기업들이 모여 있다고 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스마트 교통 솔루션을 개발하는 세이프로드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연구소장 최재원 박사가 저희를 맞이했어요. 오늘은 실제 도로에 적용 중인 최신 기술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 박사는 먼저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반 횡단보도처럼 보였지만 바닥에는 LED 조명이 깔려 있었고 양쪽에는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 시스템의 특별한 점은 보행자 감지 기능입니다. 노약자나 어린이처럼 느리게 걷는 사람을 인식하면 자동으로 신호 시간을 연장해요.
시연을 위해 제가 직접 횡단보도를 건너봤습니다. 신호등 옆에 디스플레이에는 남은 시간이 표시되었고 바닥의 LED는 제 발걸음에 맞춰 빛났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 기술이 도입된 곳에서는 사고율이 73% 감소했습니다. 최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AI 기반 차량 속도 제어 시스템을 보았습니다. 이 기술은 차량이 특정 구역에 진입하면 자동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학교 주변이나 주거 지역에서 특히 효과적입니다. 차량이 제한 구역에 들어서면 차내 시스템이 자동으로 속도를 낮추죠. 최 박사는 실제 도로에 설치된 이 시스템의 효과를 그래프로 보여주었습니다. 도입 후 과속 위반이 92% 감소했다고 해요. 만약 이런 기술이 보편화된다면 내 조카 같은 사고는 없어질 텐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최 박사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의 목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술로 생명을 지키는 거죠. 오후에는 자율주행 버스를 체험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내에서 시범 운행 중인 이 버스는 정해진 경로를 따라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를 인식하고 완벽하게 멈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버스는 AI가 주변 환경을 인식해 주행합니다.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나도 즉시 멈출 수 있어요. 버스에서 내린 후 저는 김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도로에서 사용되고 있나요? 네, 일부는 이미 적용 중이고 나머지는 시범 사업을 거쳐 확대 적용될 예정이에요. 한국은 교통안전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스마트시티 홍보관을 방문했어요. 미래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곳에서 교통 시스템은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보행자와 차량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사고가 최소화된 도로, 모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그 비전은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탈리아에도 이런 기술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우리 도시도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해요. 마르코 같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말이죠. 한국의 경험을 통해 이탈리아 교통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느꼈습니다. 2주간의 한국 취재를 마치고 이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로마의 거리를 걷는데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신호를 무시하는 차들, 보행자를 위협하는 오토바이들, 무질서한 주차. 한국에서 경험한 질서와 안전이 그리웠습니다. 귀국 직후 저는 한국의 교통혁명차가 아닌 사람이 중심인 나라라는 특집 기사를 썼어요. 예상보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공감을 표했고 몇몇 정치인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그중 교통부 차관이 저를 국회의 교통안전정책회의에 초청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사례를 발표할 기회를 얻었어요. 한국은 20년 전만 해도 교통사고율이 높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보행자 중심의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 집행을 강화하며 시민 의식을 개선한 결과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 발표를 들은 일부 관료들은 회의적이었어요. 이탈리아는 한국과 달라요. 우리는 오래된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시민들의 성향도 다릅니다. 그때 저는 조카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마르코의 모습이었어요. 이 아이는 제 조카입니다. 2달 전 로마의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였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운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런 비극은 계속될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교통부 장관이 말했어요. 로마노 씨 말이 맞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한국식 스마트 횡단보도와 신호 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제안에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동의했습니다. 첫 시범 사업은 로마의 학교 주변에서 시작하기로 결정됐어요. 제 조카 마르코의 학교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프로젝트가 발표된 후 저는 마르코를 데리고 병원 재활 치료를 다녀왔어요. 그의 다리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이제 목발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촌, 우리 학교 앞에 새로운 신호등이 생긴대요. 한국처럼요. 마르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너희가 더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저는 시범 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되고 있었어요. 바닥에 LED 조명, 보행자 감지 센서, 스마트 신호등. 작은 시작이지만 큰 변화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노인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당신이 그 기자님 맞나요? TV에서 봤어요. 고맙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길 건너기가 늘 무섭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환영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르코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삼촌, 내일 학교에서 교통안전 교육이 있대요. 한국에서 온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대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정말 좋겠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잘 들어봐.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로마의 거리는 아직 변화의 초기 단계에 있었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이탈리아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 제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외국의 교통 상황을 살펴보고 불편함을 느꼈던 이탈리아인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교통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즐겁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